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이너스의 권혁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시로는 3D 프린터란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 방식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해서 출력할 수 있게 모델링 툴인 블렌더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 소개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델링한 블렌더 파일을 저희에게 보내서 출력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3D 프린터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 공정 자체는 속도랑 비용이랑 속도, 비용, 그 다음 퀄리티를 세 개 다 만족시켜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교차점으로 가려고 하는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그것들이 뭐 저희 같은 기계공학과나 뭐 전기전자공학과, 소재공학과에서 해야 될 일종의 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자체는 이 절삭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속도 또한 프린팅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편에 축합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매우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품들은 비싼 가공품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 좀 더 고부가치적인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나 자동차의 뭐 외골격들, 비행기 소재 부품들에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매번 시도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고비용들이 들다 보니까 생산 공정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절삭 가공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적지만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다라는 일종의 미션이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3D 프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이 빠름과 저비용을 가지는 이 섹터에 머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3D 프린터도 사실은 안에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총 8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프린터에서도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퀄리티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린팅을 뭐 개발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3D 프린터의 종류마다 특성, 그 특성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거는 가격과 퀄리티랑 퀵퀄리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3D 프린터를 사용할 기회가 된다면은 이 부분들을 한번 따져가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의 자체는 사실 되게 딱딱하고 어찌보면 과학적인 표현이었었는데요. 우선 3D 프린터라고 하니까 이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물리적 환경에서 보일 수 있게 어, 프린팅을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러면 보통 전자 데이터를 이 물리적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 또한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만드는 대로 그냥 그리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이 3차원 데이터의 좌표를 현실상에서 그대로 이동시켜주는 일종의 프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프린터 말고는 전문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서 똑같이 우선적으로는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할 수 있는 잉크, 즉 3D 프린터에서는 필라멘트나 레지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다에 대한 컨셉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컨셉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설계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3D 프린팅 친화적으로 설계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물체라거나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요. 3D 프린터가 모든 걸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계된 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제품 제작이라는 3D 프린팅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서 작동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기계공학과에서는 이 프린터를 통해서 간단한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싶으면은 설계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치수를 수정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런 무수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작동성이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최종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억셉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3D 프린팅은 사실 되게 전공자 아닌 분들에게 사실은 되게 친화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계공학과에서 예를 들면은 밀링이나 주조나 선반이나 금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면들이 필요합니다. 2D 도면들이죠. 2D 도면들. 이 도면들에는 예를 들면은 100분의 5로 공차를 내서 예를 들면 20.0005 이내로 맞춰야 된다라는 일종의 작업 지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 필드에서는 수년간의 경험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모델링만 존재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도면이 결과적으로 작업 지시서고요. 작업 지시서의 목표는 우리가 목표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링만으로 3D 프린팅을 돌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 상에서 3D 프린팅 친화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혹은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후가공을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편해졌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공학과의 저학년 분들도 많이 프린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실습하기도 합니다. 이 프린팅의 역사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1986년에 SLA라는 방식의 3D 프린터가 맨 처음 개발됐고요. 이게 2006년에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2008년부터는 램랍 프로젝트라는 것이 진행됐는데요. 이거는 오픈소스 3D 프린팅을 위한 유저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엔지니어 분들이 이게 특허 잡혀 있어서 저희가 해킹을 못하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국내에도 많은 카피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10대 기술 선정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2014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할 만큼 되게 뛰어난 기술로 이제 표현됐지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많이 죽어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죽어 있는 추세라는 게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이 많이 없을 뿐이지 저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녹여져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수업에서도 이 프린팅을 통해서 기존에 가공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법령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3D 프린터는
레이어드한 매니팩처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한 층, 2층 쌓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3차원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건축학과에서 주로 하는 게 이 조감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등고선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그게 조감도였던 것 같긴 한데 이 되게 얇은 스티로폼 판넬을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만큼 자르고 올려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층의 두께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 서페이스의 아, 표면의 조도에 관련돼서 상당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등고선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해발 뭐 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층을 만들면은 되게 힘들겠죠. 근데 얘를 옵셋을 5로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5층만 쌓으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등고선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퀄리티는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표면에 대한 거칠기, 그러니까 표면 조도와 그리고 시간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표면이 좋아지고요. 시간을 적게 들이면은 표면이 나빠집니다. 이 시간이란 거는 사실은 되게 또 그러니까 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하게 어,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저퀄리티의 프린팅 출력품들은 저렴할 거고요. 하이 퀄리티에 오래 걸리는 것들은 비쌀 겁니다. 뭐 하지만 뭐 이 수업 마지막쯤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을 적게 하더라도 저희가 후가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내가 알바를 해서 이 좀 더 고퀄리티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뭐 저는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되죠. 이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집어 넣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SLA, 사실 SLA나 DLP나 거의 같은 거고요. 폴리젯이랑 메테리얼 제팅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FDM, SLS, 뭐 3DP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고 LOM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메뉴에 있는 SLA랑 DLP는 포토 리액티브 폴리머라고 하죠. 광경화 수지인데 UV 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경화를 시키고요. 그런 빛을 이용하는 소재들은 우선적으로 비쌉니다. 그런 특수한 소재들은 비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SLA가 얘는 g당 보통 출력 기준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뭐 FDM은 사실은 이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고요. 정확도, 그러니까 표면 마감 정도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속도는 FDM에 비해서 느린 편이고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 사실은 이 되게 작은 뭐랄까 작은 뭐 예를 들면은 보석 같은 거를 만들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캐스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폴리젯이랑 머티리얼 제팅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는 소재를 광경화성 소재를 쓰는 걸 비슷하지만 이유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제팅, 그러니까 메테리얼을 제팅하거나 폴리머를 제팅하는 방식으로
적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면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속도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FDM 같은 경우에는 제일 널리 사용되는 거죠. 사실 이 그래프 자체가 엄밀히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정확도는 제일 낮고 표면 마감도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부분들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보다 큰 필라멘트,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와이어를 적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졸루션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그 열가소성, 그러니까 서멀 플라스틱 수지들은 이런 특수한 포토 리액티브 레진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그램당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그램당, 그러니까 레진이 비싸기 때문이죠. 얘는 시간당입니다. 재료 가격은 사실 얼마 안 합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얘의 가격 변수는 사실은 속도에 있고요. 그래서 뭐 시간당 3,000원 정도가 일반적인 시장가입니다. 그리고 SLS 뭐 3DP LOM 방식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말 고가고 저도 이거 SLS 타입이 제가 아는 업체에 있는데 거기는 GE 거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재가 보통 그 장비가 보통 한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조차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없는 장비들이죠. 우선 FDM 3D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렘란 프로젝트에서 맨 처음 기획된 맨델 타입의 3D 프린터입니다. 뭐 구성 요소는 뭐 간단하게 X, Y, Z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지와 노즐을 뿜어낼 수 있는 헤드셋이 존재합니다. 이 필라멘트라는 소재를 이용하는데요. 이 필라멘트는 열 가소성의 실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실타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열 가소성은 어, 이폭시를 다들 아시려면 이폭시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인데 열 경화성은 열을 주면은 굳고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하지만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은 다시 흐물흐물해지고 열이 줄어들면은 다시 고체화가 되고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쭉 풀어서 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터 있는 부분까지 밀어내고요. 모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뒤에서 고체로 있는 필라멘트를 밀어내면은 압력에 의해서 얘들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때 모터들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3차원 형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소재는 ABS, PLA, 나일론, 힙스 여러 등등이 있고요. 실제로 이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멜팅된 폴리머들이 나오면서 로봇들이 우리 원하는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죠.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일종의 서포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완성한 거랑 밑에 있는 베드랑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일종의 프린팅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프린팅의 장점이 이 내부를 비움으로써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재료 소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되게 아, 조잡한 퀄리티의 3D 프린터인 구조물이 완성됐네요. 뭐 모두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들을 이용하면은 사실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좀 더 뛰어난 퀄리티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SLA 프린터는 아까 광을 이용한다고 했죠? FDMB에서는 확실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SLA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피규어들, 이런 정말 작은 미소한 뭐랄까 구조들을 뽑기에 정말 탁월하죠. 하지만 이 프린팅에 할 수 있는 크기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조금 공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크기가 200 언더로는 200 위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00mm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20 언더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출력할 수 있고요. 기계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이쪽에 있는 UV를 쏴주면은 위에 있는 스테이지에 상이 맺혀서 선택적으로 경화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가 위아래로 움직여가고 여기 보시면은 빛이 라인을 그리면서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빛이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선택적으로 경화를 시켜주고요. 다시 올리고 이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FDM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쌓고 난 다음 다시 올렸다가 배드를 채우고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 빛들이 UV 빛인데요. 이 UV 빛이 사실은 눈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외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UV가 안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주황색 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킬도 되게 많고요. 이 폼렛 장비는 SLA 중에서 좀 비싼 축에 속하는데 요게 저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게 한 600만 원 정도 하고요. 방금 있던 그 레진 1리터에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작고 정밀해야 되는 부품들을 출력하기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프린터가 SLA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한 제품들을 출력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단점이라는 거는 아직 많이 소재가 비싸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사실 FDM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하나 또 뽑자면은 이 후가공을 할 때 케미컬 액체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린터는 SLS 타입인데요. 이게 Selective Laser Sintering 이라는 방식입니다. 뭐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선택적으로 레이저로 소결시킨다 라고 합니다. 이 소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옛날에 그 점토 있죠? 그러니까 그 도예를 할 때 보통 이 흙을 어, 사용해서 불에 구우면은 이 흙 입자 사이의 공간들이 확산을 통해서 조금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뭐 소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이 분말과 분말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강제적으로 확산시켜서 신터링과 같이 즉 도예와 같이 이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와 파우더를 사용하고요. 이 파우더의 크기가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런 장비들이 한 2억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보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SLS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사용하고 많이들 주로 메탈이나 메탈 프린팅이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이 전부 다 SLS 타입의 3D 프린터입니다. 법령적으로는 이 폴리머 기반의 플라스틱 기반의 프린터는 FDM, SLA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메탈 프린터들은 주로 산업용, 즉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SLS 타입의 프린팅하는 과정들을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메탈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레이저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소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분말을 다시 깔고 다시 레이저로 부리고 분말 깔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잠깐 보셨을 때 이 표면이 상당히 좋지 않죠.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산업계에 저는 적용이 많이 이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표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비슷하게 사포질로에서 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도 사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내부 유료 형성 같은 그런 피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하고 있던 게 이런 그 메탈 프린터의 제품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를 해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들이고 쌓고 레이저로 다시 뿌리고 다시 쌓고 뿌리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들을 털어내주고요. 지금 철판이 붙어 있죠? 얘들을 다시 떼어내고 서포터를 제거하고 다시 줄을 통해서 열심히 갈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표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네, 여기까지가 SLA 타입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뭐 대략적인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CAD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은 블렌더로 만드실 거고요. 이 부분들을 STL 변환을 해줍니다. 이 STL이란 파일은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좌표를 가진 3차원 좌표 데이터의 복합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까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가 뭐 슬라이싱 과정들이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CAD 프로그램, 즉 블렌더에서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는 실제로 뭐 프린팅을 뭐 슬라이싱 주실 때 슬라이싱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델링이랑 변환만 해서 주시면 되지만 뭐 이왕 하시는 겸 뭐 이런 슬라이싱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의례적으로 넣은 슬라이드는 아닌데 요거는 저희가 다른 학생들 위해서 교육할 때 만들어진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라멘트는 필요 없습니다. 필라멘트는 필요 없고요. 그 전에 대해서 필라멘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재는 주로 PLA나 ABS를 많이 씁니다. ABS는 기본적으로 석유 추출물이고요.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고 열 수축에 약하고 제작 중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하면은 경도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경도.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성들이 가지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가 여기 스타이렌이 있습니다. 스타이렌. 이 스타이렌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작 중에는 이 ABS는 요 세 개의 공중합체인데요. 얘들을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ABS 만드는 소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 뒤쪽에 뭐 범퍼 등 이런 게 전부 다 ABS인데요. 이런 소재들은 그러니까 열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스타일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발암 물질 중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ABS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작업자의 어, 보호를 위해서라도 쓰지 않고요. 하지만 장점은 저렴하고요. 석유에서 추출됐기 때문에 경도가 낮습니다. 이 경도가 낮다는 것은 사포가 잘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사실은 AB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PLA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했고 친환경적이지만 표면이 단단해서 후처리가 어렵습니다. 사포질이 정말로 들지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힘듦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린 정밀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정밀하게 뽑은 게 좋습니다. 사실은 PLA를 쓰실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일을 받고 출력해 드릴 거는 PLA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들을 또 막아내는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뭐 3D 프린팅 출력 과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요. 뭐 기계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카티아나, NX, 프로이, 뭐 크레오, 인벤터, 뭐 솔리드웍스 등도 있고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라이노, 마야, 3D 맥스 등도 가능하고 전공자들이 아니신 뭐 건축학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리삼드 디자인도 모든 모델링 프로그램들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툴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그림판으로도 포토샵만큼의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툴은 문제가 안 되고요. 뭐 가장 익숙한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번 수업에서는 블렌더를 이용해야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이 3D 모델링은 사실은 이 가상적인 곡선입니다. 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정확한 원형들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L이라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 직선들의 그 폴리곤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폴리곤들로 변환시켜집니다. 그 와중에서 사실 이 폴리곤의 정밀도에 따라서 이 토끼가 이렇게 원래 동그랬던 친구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각져 보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간 때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STL 변환이 이제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 3D 정확도라고 나와 있고 이 정확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원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다음에 있는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라이싱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단순 모델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슬라이싱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사 전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일반 그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걸 다운받아서 써보셔도 좋습니다. 뭐 일정한 화면 안에 저희가 작업물을 배치하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STL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얘를 뭐 방향을 조절할지 크기를 조정할지 위치를 조정할지 하는 일단 기본적인 그냥 얼라이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콘으로 된 거를 옆으로 쌓으면은 서포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포터가 이렇게. 이유는 이 프린터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는 노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도 뿌리는 그 순간 흘러내려 버릴 거기 때문에 일종의 지지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뒤집어서 뽑았을 때고요. 뒤집지 않고 세워서 그 반대편으로 180도 돌려서 뽑았을 때는 하람도가 이렇게 서포터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뒤집으면은 이 겉면은 깨끗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면이 중요하냐에 따라서도 해가지고 깨끗해야 되는 면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도 서포터의 배치 방향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슬라이싱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실 때 기입해 주시면 좋고요. 뭐 어찌됐든 한 방향으로밖에 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서포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토끼가 요만한데 실수로 너무 모델링을 작게 했다. 그러면은 뭐 모델링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 기구들이 전부 존재해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세팅 값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물론 최대한 잘 해보겠지만은 이런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은 기역자로 서포터 없이 만들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거미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서포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위쪽은 형상까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서포터를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제거하면은 토끼처럼 옆에 있는 토끼처럼 되지만 이게 사실은 말끔하지 않습니다. 좀 많이 더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팅에서는 내부를 비우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외력, 즉 부하를 받지 않는 물건을 만드신다면은 사실은 이 덴시티를 최소화해서 뽑는 게 어찌 보면은 생산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75%, 50% 정도 하면은 기계적으로는 상당히 무거워서 저희가 뭐 사람 손으로는 웬만해서 부러뜨릴 수 없는 반면에 10% 정도만 돼도 사실 손으로 으드러뜨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강도를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주실 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출력해 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큰 염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레이어 헤이트입니다. 어, 이, 이 간격을, 그러니까 층당 레이어의 높이를 뜻하는 건데요.
0.2일 때, 0.1일 때, 예, 우리가 캐드상에서만 봐더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서페이스의 러프니스 차이가 보입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사람 손으로 동그랗게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나 단순 면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적인 구체, 그러니까 반구체일 경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일 경우에는 0.1 레이어로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PLA를 쓰기 때문에 후가공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프린팅 하는 시간보다 후가공을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조밀한 형상을 얻으시기 위해서 0.1 레이어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D 프린팅하고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요 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서포터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서포터들을 전부 제거하면은 이 두 번째 사진처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서포트의 잔여 자국들과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라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포터를 단순 제거함 뿐만 아니라 이 최종적인 면치까지 진행해줘야지 이 세 번째 그림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서포터가 많이 필요한 이런 버티컬 구조에서는 사실 프린터의 효용성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포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표면은 다음과 같이 되게 매끄러운 표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PLA를 사용했을 때 정말 순할 매치를 계속 사포질을 해줘야 되죠. 혹은 퍼티를 바른 다음에 사포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골들이 있을 텐데요. 이 골들을 퍼티로 메우고 만약에 퍼티로 메우고 사포질을 하면은 이 위에 부분만 까내면 되지만 퍼티가 없이 그냥 사포질을 하게 되면은 평평한 면이 나오는 이면까지 전부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높이가 0.2mm 정도 되는데요. 사실 사포질만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포질을 하실 때도 퍼티를 바를 것인가 혹은 퍼티를 바르지 않고 그냥 사포를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포질은 보통 200방부터 시작해서 200, 400, 600, 800, 1500에서 1500, 2000 정도로 되게 많은 사포를 통해서 표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2000방으로 마지막 이 표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포터가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 중에서 여기에는 서포터가 쌓이니까 이렇게는 서포터가 쌓이니까 얘를 파트를 분할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얘들 두 개는 서포터가 안 쌓이겠죠. 하지만 이 결합되는 이 부분에는 접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접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5초 본드, 5초 본드를 많이 쓰고요. 5초 본드가 아니더라도 그 저희가 실리콘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도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의 표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예시처럼 되게 얇은 프레임의 접합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접합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요철을 내서
접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갭플링입니다. 이거는 사포질 전에 들어가야 될 행동인데요. 퍼티랑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퍼티나 혹은 에폭시 레진을 통해서 레진을 만약에 담궜다가 이 프린팅 출력품을 에폭시 레진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면은 이 골짜기에 있는 이 흠들이 메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다시 쳐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깨끗한 표면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후도색이 꼭 필요하다는 점. 예를 들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팅 조소품들이 그렇게 뭐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포질이나 이런 에폭시 혹은 퍼티를 하실 때는 필라멘트의 색상과 상이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필링을 하신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후도색을 생각하시는 게 많고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후도색에서는 보통 에나멜 도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PLA가 특성 자체는 ABS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 건담 프라모델 같은 피규어들이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ABS입니다. 그렇다면은 건프라를 하실 때 쓰시는 뭐 도료들이 상당히 이 프린팅 한 후에 도색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후가공들을 공부할 때, 후도색들을 공부할 때 이 건담 프라모델 카페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적인 얘기를 다 끝냈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블렌더에 대한 실습이 진행될 거고,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NRS의 정상국 연구원님께서 아마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혹여라도 이 수업 중에 뭐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시거나 뭐 프린터에 대해서 좀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